안녕하세요.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 김효선 사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입주 문화 박람회 주관사인 목수와 칠쟁이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수와 칠쟁이에서는 청렴한 입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주자로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아간다는 이념으로 입주자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입주박람회 주관사 1위 업체로서 기존의 보편적인 박람회 업무뿐만이 아니라 입주 아파트 전문 기획으로 입주 예정자분들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수와 칠쟁이에서는 입주 예정자분들과 입주 예정자 협의회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입주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입주에 필요한 업체들을 뽑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시도록 업체들과 협상을 하며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도 하자 발생이나 클레임 등 입주자분들의 불편사항을 전담하여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박람회 운영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분들께서 믿을 수 있는 다수의 참여자를 선별하여 교육시키고 입주자분들의 입장에서 최고의 맞춤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입주 후에도 문제 발생 시 입주자분들의 입장에서 맞춤형 컨설턴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구매 입주 박람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입주자분들께서 입주를 준비하실 때 가구나 가전, 커튼, 블라인드, 이사, 줄눈, 청소 등 다양한 품목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품목들을 한 자리에 모아 입주 예정자분들만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박람회는 단순하게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접수처에서는 입주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고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현장에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코로나로부터 철저한 준비로 박람회장에서 안심하며 입주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입주 예정자분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드디어 입주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8월 6일부터 7일에 열리는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입주 문화 박람회는 저희 목수와 칠쟁이가 입주자분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신경 써서 준비해온 박람회입니다. 장소는 동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박람회 혜택 및 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추후 카페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입주자분들의 큰 관심으로 진행하는 박람회인 만큼 입주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어서 입주자분들께서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행사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수와 칠쟁이는 모든 입주자분들께서 안심하고 저희 박람회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특단의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박람회장 입구에서 방역 게이트 설치, 마스크 착용, 아크릴 가림막 설치, 상시 방역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장 내에서는 전문 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진행되는 양일간 입주 박람회 전후로 박람회장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번 입주 박람회에 많은 혜택들을 드릴 예정이오니 입주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관사 목수와 칠쟁이에서는 단순히 박람회 운영만을 하는 주관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자분들과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입주 예정자 협의회와 주관사가
검증되고 믿음직스러운 업체들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정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관사 콜센터나 네이버 카페 내에 목살치쟁이 Q&A 게시판 또는 신문고 게시판을 통하여 접수해 주신다면 저희 주관사에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입주를 준비하시어 막히시는 수많은 부분들을 입주 박람회에서 각 품목별 전문가들에게 1대1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입주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주관사 목살치쟁이에서는 검증받은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검토하고 선발하여 입주민님께 최대한의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또한 최선의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에 방문하여 주신다면 최대한의 혜택으로 입주자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간에는 치킨 상품권 추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입주 세미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순서인 주관사 목살치쟁이에서 대표 타입 가구 배치 및 홈스타일링 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살칠쟁이 가구부 박세진 차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홈스타일링 및 이제 가구 배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져 있는 만큼 전 타입에 대해서 우선 홈스타일링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100일 A 타입을 먼저 저희가 대표 타입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자 카페에다가 다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저희가 응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홈스타일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낯선 표현이실 수도 있는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새 집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이제 가구나 뭐 침구류, 커튼 이런 패브릭 계열들 그리고 소품을 가지고서 집을 꾸미는 것을 홈스타일링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제 이런 홈스타일링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입주를 할 때 가장 쉽게 홈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좋아하는 색깔을 3가지를 고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 배경색, 주요색, 강조색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색상을 이제 배경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커튼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주요색,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색을 정말 좋아한다, 우리 집에는 빨간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색깔을 강조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배경색이 이제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파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테이블에 그린 컬러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요색이 되고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스틀에 빨간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들 선호하시는 인테리어 중 하나인데요. 화이트 인테리어에 우드톤, 이제 화이트랑 우드는 되게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톤에 이제 짙은 우드톤들을 포인트로 주셔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색깔을 3가지를 고르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인테리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제 나오는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서 이거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캡처를 해두시고요. 마지막에 한번 쫙 보시면 취향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첫 번째 배경색, 주요색, 강조색을 찾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색깔을 정해두시면 나중에 물건을 구매하실 때 아무리 많은 예쁜 가구들이나 커튼, 침구류가 나올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색깔 3가지를 고르시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 리스트를 정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나는 뭐 화이트, 그리고 우드톤, 그리고 뭐 그린 이렇게 3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새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사고 싶으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서랍장이나 이런 거는 집에 다시 가져가도 쓸 수 있는 우드톤이다 라고 하시면 굳이 버리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집에서 마음에 드시는 내가 새로 이사를 갈 때 집에 어울리는 품목들은 이제 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할 부분들만 따로 적어주시면 되시는 건데요. 그때 이렇게 크게 디테일하지 않아도 좋고요. 어떤 거를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집에서는 어떤 거를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구매를 하실 때 중복적인 지출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는 또 장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가구 배치의 기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공간별로 정확한 크기, 실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입주자분들께서 특히 모델하우스 한 번을 보시고 이제 사전 점검 때 집도 한 번을 보시는데 그때 보통 하자를 찾으시다 보니까 집에 대한 정확한 실측 사이즈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 목수와 칠쟁이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입주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가구를 둘 곳을 실측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바닥 부분을 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벽 부분을 보통 팔을 뻗어서 벽을 재시는데 벽을 재시면은 바닥에는 이제 걸레바지 몰딩이 돌아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수치적인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서 옷이나 우리가 입는 옷처럼 이제 가구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측 하실 때는 꼭 바닥을 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가구는 옷처럼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가 이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가구를 구매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100일 타입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타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주 예정자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요거는 제가 이제 3D로 한번 그려봤어요. 집에 이제 소파를 배치를 할 건데 어떤 소파를 배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사이즈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건데요. 우선은 사이즈 자체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되게 좋은 편이에요. 거실이 길이도 이제 5m가 조금 넘고요. 폭도 한 4m 정도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4인 소파들이 다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5, 6인용 크기 소파를 보시는 분들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거실에는 커튼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커튼 거는 20cm 공간을 벽에서부터 떼고 소파를 둬야 되기 때문에 4m? 그러면 나는 4m짜리 소파를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복도 쪽으로 가구가 침범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길이에서 20cm를 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우리는 4인용을 살 거다. 그럴 때도요. 너무 큰 것보다는 저는 크기 길이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소파 옆에 협탁 사이즈 하나 약간 40cm에서 50cm 사이 정도의 공간을 두시고 남겨둔 나머지 소파를 두시는 게 거실에 안정감이 있게끔 이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소파 추천 크기는 한 3100에서 한 3400 사이 그리고 길이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일자는 살짝 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너형 소파를 추천을 드리고요. 코너형 소파를 두면 너무 이렇게 덩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등 부분이 낮은 소파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거실장을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거실장을 두실 예정이시다라고 하시면 소파보다는 작은 거실장을 두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주방 가구로 넘어가면은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 도면을 보면은 거실이랑 거의 이제 오픈형이에요. 거실이랑 주방이 이렇게 거의 이제 트여 있는 형태의 집인데요. 이런 집 같은 경우 들어오셨을 때 식탁 자리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집의 얼굴을 소파에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식탁에 주시면 더 멋스러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보시는 색상들이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이런 톤으로 기본적인 가구들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묵직한 원로톤이나 아니면 화이트 세라믹 마블 계열들을 해주시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주방이 연출이 되실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큰 거실과 그리고 주방에 걸맞게 사이즈는 조금 큰 거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 집은 2m짜리 식탁을 두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식탁은 크게 가시되 의자의 개수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의자를 굳이 6개를 두시는 게 아니라 4개만 두시면 훨씬 더 넓고 확장성이 좋은 주방이 연출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요. 요새, 그러니까 제가 우선 그림을 트윈 침대, 요새는 싱글 2개를 두는 형태를 제가 먼저 그려왔는데, 기본적으로 안방이 길이가 정방형에 가깝고 3,900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런 구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텔형 침대, 뭐 퀸 사이즈, 이스턴 킹 다 가능하신데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트윈 침대를 갖고 와서 이제 보여드리냐면, 요렇게 트윈 침대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집 안방이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시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요새 안방에 대한 약간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침대 헤드를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약간 송신이 느려서 살짝 보시면 이제 침대 헤드 부분을 보시면 저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데 왼쪽에 기본 트윈 침대 헤드 부분을 보시면 벽이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 침대가 이제 슈퍼싱글, 협탁 슈퍼싱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정해진 기성 사이즈로 가면은 벽이 조금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새는 확장형 헤드라고 해서 벽을 가득 채우는 헤드 형태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인테리어 효과가 더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제가 그려서 가져온 거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가구점에서 판매한 그런 부분들의 사진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이제 왼쪽에 기본 호텔형 침대를 보시면 약간의 어색한 느낌이 조금 드실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집을 보면 헤드를 확장형 헤드로 변경을 하셔서 진행을 한 집이에요. 이렇게 되시면 확실히 더 벽이 안정감도 있고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높게끔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가지에서 차이가 제가 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확장형과 호텔형 침대의 단점은 헤드가 높다는 거예요. 헤드가 높으면은 천장과의 간격이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이때 헤드 상부에 줄 조명을 다시면 훨씬 더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인테리어의 단점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가구적으로 홈스타일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같은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이 넘어갈 건데요. 네. 사진이 조금 느리네요. 네. 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요것도 똑같은 호텔형 침대인데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게 확장형 헤드 스타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들어간 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같은 침대를 구매를 하셨을지라도 약간의 포인트들을 좀 맞춤 제작을 하심으로써 인테리어 효과는 훨씬 더 좋다. 가구 하나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된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혹시 101 타입에서 이제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런 제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요런 유형의 가구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침대 헤드를 붙박이장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서 같이 넣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되시면은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여분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붙박이장과 침대 사이 공간이 아니라 여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발코니 나가시기도 굉장히 간편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저희가 근래에는 많이들 나가는 스타일이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드레스룸 옵션을 혹시라도 이제 옵션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구성인데요. 요렇게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요거 첫 번째 드레스룸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거형, 시스템 행거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대신 요런 유형대로 하시면은 지금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창문을 살린 형태의 그대로 이제 창문을 살리고 붙박이장을 짜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붙박이장을 시공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밑에는 서랍장,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붙박이장이 이제 대략 2통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랍장 오른편으로도 또 이제 1통, 그러면 거의 이제 3통 정도 되는 옷장을 드레스룸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이 아마 저 서랍장 부분과 겹치는 그 붙박이장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문의를 주셔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붙박이장 내부는 그대로 살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려지는 부분은 저희가 통상 먹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용이 불가한 거는 아니고 다만 옷을 꺼내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위에는 저희가 문을 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형으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디귿자형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옷의 양에 따라서 그거는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침실, 이제 드레스룸이랑 붙어있는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서재형으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뭐 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그러니까 자녀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다른 용도가 있으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응대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채팅창도 조금 보니까요. 붙박이장이랑 침대드 스타일도 나중에 입주박람회에서 상담 가능하고요. 만약에 요거에 대한 실물을 보고 싶으시면 목수와 칠쟁이 매장으로 오시면 실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저희가 자녀방 핵심 가구 이제 넘어갈 건데요. 송출되는 거 확인하고 제가 바로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녀방 가구 배치 같은 경우는요. 자녀방이 사실 물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아기들 짐이 많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가 방은 안방보다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 공간을 가장 극대화한 가구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이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잠자는 공간과 그리고 공부하는 공간을 조금 나눠서 이제 제작되는 가구 배치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이제 그 가구에 대한 처음에 가구를 넣으셨을 때 가구에 대한 냄새도 조금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친환경 소재들도 이제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런 소재들로 가구를 한번 찾아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방 같은 경우가 101A 타입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의 방 크기가 차이가 없어요. 방 크기적인 차이는 없고요. 창문 정도의 크기의 차이가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 길이적인 측면이나 와이드적인 측면 둘 다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100일 타입에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가구는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긴 책상을 원하는 자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새는 태블릿 PC도 많이 사용하고 저학년 때부터 노트북도 많이들 사용하기 때문에 큰 책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침대랑 이제 침대 길이에 맞춰서 1대1로 제작되는 이런 상품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벙커형 침대를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보시는 벙커형 스틸로 제작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준 높이가 대한민국 가정 높이에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침대를 두고 아이가 누웠을 때 천장과의 거리가 거의 60cm, 50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되게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 거리가 우리가 보통 밥 먹는 식탁 있죠. 마주보는 분 앉아 계신 그 거리가 보통 80cm거든요. 그거보다 좁은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게 취침을 취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침대를 원할 때는요, 이렇게 가드가 있는 식으로 해서 뒤에 취침하는 공간을 조금 숨겨두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침대랑 붙박이장이랑 이제 마주보는 식으로 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책꽂이로 공간 분할을 한 다음에 책상을 두는 이런 유형들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시면은 요런 구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책상에 대한 크기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요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통 침대랑 책상을 나란히 두시려고 하시면 사실상 이게 되게 통상적으로 이제 맨편에 있는 디자인이 많이들 가구 배치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이렇게 되면은 책상과 침대 간의 거리가 약 1m 정도밖에 안 돼서 약간 의자에 대한 간섭이 조금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상을 이렇게는 책상을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뒤에가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작은 방일지라도 그리고 왼편에 제가 이제 수평하게 두는 유형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과 또 방문도 있고 책상을 두려면은 한 커봤자 한 150cm 정도 책상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책상만 돌림으로써 침대 옆 공간이 다 책상으로 갈 수가 있어서요. 훨씬 더 큰 한 1800까지 큰 이제 책상으로 변경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책상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그냥 간략하게 사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채팅이 올라온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응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구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거가 머리가 이제, 그리고 가장 이게 조금 풍수지리적인 거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문 대각선으로 머리가 있는 게 더 좋다고 해요. 가구에 대한 안정감이 조금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문 대각선으로 아이가 머리를 두고 이제 조금 주무실 수 있게끔 가구 공간도 나와서 되게 좋고요. 이런 유형도 이제 충분히 이제 아파트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 제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통해서 100일 A 타입에 대한 가구 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이 상담을 받는 유형대로 제가 안내를 드린 거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장으로 오시면 저희가 또 1대1로 응대 드릴 수 있고, 또 카페라는 좋은 수단이 있잖아요. 카페로 문의 주시면 또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좀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선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주 박람회에 붙박이장 업체는 몇 곳 참여 예정인가요? 사실 저는 이제 가구 부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응대는 주간부에서 저희 옆에 부서에서 이제 응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맞춤 가구 당연히 잘합니다. 그 부분은 안심하고 저희 매장에서 또 이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은 어디 있나요? 저희 매장은 이제 시흥시에 있고요. 이제 무랑저수지라고 이제 맛집과 이제 시흥시의 명소인 그 무랑저수지 바로 앞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고, 주차도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렇게 제가 자료 만든 것처럼 전체 타입에 대한 분석을 저희 직원들이 다 진짜 꼼꼼하게,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맞춤 가구 주문이 가능한 업체들이 박람회에 많나요? 이 부분도 저희 가구부에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옆에 부서인 이제 주간부에서 정확하게 응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헤드 주문 제작 알아보신다는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보시고 있는 그런 제품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저희 그 입주 예정자 카페에서 저희 목서질쟁이에게 쪽지를 주셔도 좋고, 매장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제 Q&A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객님의 이제 입장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장이나 TV가 벽 넓이보다 많이 작으면 어색할까요? 약간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럴 때는요, TV를 조금 작은 걸 하시는 분들은 TV 주변에 예를 들어서 식물을 조금 두시거나 아니면 조명을 세워두시거나 약간 포인트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덜 어색하실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시고요. 근데 너무 작으면 당연히 조금 보시는데 거리가 5m니까 너무 조그만 걸 이렇게 보시는 느낌이 좀 드실 수는 있어서 가시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TV를 조금 편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니까 좋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고객님께서 불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조명하려면 도배천장 다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질문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빠르게 여기 지금 침대 헤드 맞춤 대조까지만 응대 드리고 나머지는 카페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타입 홈스타일링은 언제쯤 올라오나요? 요거는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도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광고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한두 타입씩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방이 너무 커서 고민인데 박람회 상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가구를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본다 하시면은 사실 매장으로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박람회 때 이렇게 업체가 막 엄청 많이 들어오면은 사실 가구 하러 갔다가 이제 다른 거 하고 이제 집에 오고 가구를 안 했다 이러신 분들도 생기시니까 조금 넉넉하게 좀 여유롭게 상담 받아보시려면 매장으로 오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안방이 큰 만큼 오히려 조금 예쁘게 가구들로 포인트 주시면 진짜 잘 나오는 평형대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침대 헤드만도 맞춤 가능합니다, 고객님. 밑판이 튼튼하시다면 헤드만 저희가 예쁘게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목수아질쟁이 홈스타일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법인 아크로의 이수명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등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등기 설명이 끝난 이후에 하나은행 측에서 대출 설명회 및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중흥 S클래스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등기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자분들께서 진행하시는 등기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 설정하는 등기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단체 등기 업무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저희가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놨습니다. 먼저 입주자분들께서 입주를 하시고 1번부터 6번 파란색까지 좀 기다리시면 저희 아크로 측에서 세금 신고를 한 다음에 취득세 신고를 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 납부를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흥 S클래스 측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가 하게 되면 노란색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7번부터 12번까지 등기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존 등기가 완료가 되면 진행이 되고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 권리증을 발송해드리고 등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등기 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일단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은행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서류를 제출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대출이 없는 분들께서는 모든 서류를 다 입주자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내로 출장 접수를 나가서 접수를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또는 평일 저녁에 저희한테 접수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단지 내에 서류함을 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서류함에다 서류를 언제든지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수시로 수거해가지고 등기 진행하게 될 겁니다. 통상 4억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개별 등기를 진행하시게 되면 법무 보수료가 55만 원가량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중흥 S클래스는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아마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한 7, 80만 원의 수수료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단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면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 위임장과 회비를 납부한 회원 이렇게 좀 명시하셔갖고 저희한테 명단을 주시면 그 회원분들은 대출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수수료 없이 면제를 해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비회원들은 한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등기 비용 처리 방안은 취득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세는 신고만 대행을 해드리고 납부는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반면 그래도 저희한테 대리납부를 맡기시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계좌번호를 안내를 해드리고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입금된 다음 날까지 저희가 납부 처리하고 납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단 등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등기 진행될 때까지가 보통 입주 후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어떤 수수료 채권에 대한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시세가 매일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등기 들어갈 시점에 그 시세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한 2%에서 3% 정도 넉넉히 받아서 등기를 진행하고 남은 금액들을 환불해 드릴 텐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법무비용에 관련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 안에 환불될 금액이 크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받으신 이후에 내가 환불받을 금액이 얼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문자를 보내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중흥 S클래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좀 산출을 해온 건데요. 다만 여기에 그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금액보다는 세금이 조금은 더 절감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입주자 카페에다가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범법인 아크로 역시 등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분들께서 입주를 하시고 나서는 저희 그 웹사이트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하셔갖고 내 등기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하단의 세 번째를 보시면 나중에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 우편을 받을 송달 주소 쓰는 란 그리고 환불 금액을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쓰는 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리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등기 끝나고 나면 우편으로 발송도 해드리고 환불 계좌로 환불도 다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입주자분들께서 등기라든가 세금 관련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 연락이 많이 오실 텐데요. 저희가 그런 전화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상담 콜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 콜센터 외에도 입주가 시작이 되고 나면 1:1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입주자 카페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저희 전 직원이 1:1 오픈 채팅방으로 입주자분들께 1:1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는 오픈 채팅방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하시는 게 더 빠른 응대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크로에서 준비한 등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입주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하나은행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은행 환은 모기지 서비스
대출 상담사 김재석입니다. 예, 저희 위례신도시 중흥 S클래스 입주민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대출 궁금하신 점 좀 간략하게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A3 10블럭 중흥 S클래스는 2020년 2월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장이고요. 저희가 19년도 12월 16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장이기 때문에 15억 이상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 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8층에서 20층까지 10개 동 47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101 타입, A, B 타입, 그리고 C 타입, 130, 145 타입 총 47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제 저희 대출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불리는 LTV, 그리고 지금은 DSR, DTI 이런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관련해서 이제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LTV는 저희가 KB 시세가 있게 되면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 진행이 되는데,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들 시세를 따져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만약에 15억을 넘어가게 되면 대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에서 15억 밑으로 감정을 준비를 할 것이고, 이제 9억까지는 감정가의 40% 금액 대출 진행이 되고, 9억 이상 그리고 15억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20% 부분에 대해서 대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큰 평수 기준으로 해서 15억 정도 감정가를 보게 되면은 9억까지 3억 6천, 그리고 9억부터 15억까지 6억 부분에 대해서 20%인 1억 2천, 합쳐서 최대 대출 금액이 4억 8천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DTI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여기는 이제 40% 이내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DSR 역시 40%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9년도 12월 16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장이기 때문에 DSR은 이제 1금융권 은행에서는 4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은 뭐 단위농협이나 뭐 2금융권, 뭐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DSR 규제를 좀 러프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DSR 규제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감정가로 진행이 되는데, 그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디딤돌 대출, 30년 고정, 20년 고정, 15년 고정, 10년 고정 디딤돌 대출, 아니면 보금자리론 30년, 20년, 15년, 10년 고정, 이런 상품들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 미만인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은 6억 이상 감정가인 아파트에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흥 S클래스는 다 분양가가 6억이 넘어가는 관계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정부에서 진행하는 장기 고정 상품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방금 이제 잔금 대출 시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설명을 드렸고, DSR, DTI 40% 이내에 들어오셔야 된다. 혹여라도 이제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유주택을 처분하시는 조건으로 대출 진행이 됩니다. 금리는 대출 신청의 기준이 아니고 실행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우리가 대출을 입주 기간이 만약에 10월 말부터 60일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안에 입주하시는 날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아기가 있으신 집 같은 경우에는 미리 대출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면제하는 구간 안에서 대출을 갚고 입주를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게 되는데, 대출을 실행하는 날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10월 말 입주가 되면 저희가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은행들이 금리 발표를, 금리 안내를 드릴 텐데, 그게 아마 10월 중순 정도, 입주일로부터 2주 전 정도는 돼야지 금리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했을 때 그때 기준의 금리가 아니고 대출 진짜 실행하는 날 기준의 금리가 고객님들의 금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딤돌이라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금으로 대출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고정금리, 장기 고정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서 비워드릴 수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을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와야 됩니다. 이제 자금 조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금 조달을 채권 시장에서 6개월짜리 채권을 사게 되면은 6개월마다 채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걸 6개월 변동금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5년짜리 채권을 조달을 하게 되면 5년 고정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은 금리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볼펜 한 자루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더라도 원가가 있고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도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원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6개월 금융채물이 얼마냐, 그리고 가상금리가 얼마가 붙느냐, 그리고 금융채 5년물이 얼마냐, 그리고 가상금리가 얼마가 붙느냐. 그게 이제 고객님들이 가져가시는 적용금리 부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은행마다 뭐 각자 뭐 마케팅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 오셔서 뭐 급여이체를 한다든지 적금을 10만 원, 청약 10만 원, 아니 카드를 30만 원 월마다 이상 써 주신다든지 이런 조건들로 해서 최대 뭐 0.4 내지는 0.5 정도까지는 금리 할인을 해드리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은행마다 정책이 달라요. 그리고 집단대출 하는 시기마다도 정책이 다릅니다.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집단대출에 한해서 부수거래 조건이 없습니다. 부수거래 조건이 없고 이거는 근데 저희가 뭐 10월 말이 됐을 때 부수거래 정책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오늘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막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나는 하나은행을 20년, 30년 이용을 했는데 하나은행에 와서 뭐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를 더 적용을 싸게 해주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십니다.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위례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단지다 보니까 등기가 없는 아파트인 채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사용 승인이 이제 10월 말 정도에 나면은 60일 동안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90일이 걸립니다. 그 보존 등기가 90일이 걸리는데 보존 등기가 완료가 돼야 중흥 S클래스 이름으로 등기가 나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개인별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이제 내 집이 되는 건데 그때 은행이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바로 담보를 잡을 수가 없는 부분 때문에 이런 대출들을 후치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치담보 조건에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입주일은 6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판 상품이 나가게 돼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뭐 주택 구매자금 대출, 주택도 구매하는 게 이제 뭐 등기가 있는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은 그날 근저당권 설정이 들어가게 담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특판 금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중흥 X클래스 이름으로 나가는 대출들은 다 집단 대출은 특판 금리 상품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은행에 신청을 하시게 되더라도 내가 20년, 30년 로열티 있게 이렇게 이용하신 은행도 고객님들한테 금리를 더 깎아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집단대출 한정해서 뭐 급여이체, 카드, 뭐 청약 적금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금리를 낮춰주게 되는데 이제 기준금리인 원가 금융채 5년물이나 6개월 금융채, 뭐 신규 코픽스 아니면 잔액기준 코픽스 은행마다 기준금리를 쓰는 기준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거기다 가상금리를 붙이고 이제 감면금리 조건들을 붙여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금리를 적용받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19년도 3월 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집단대출 현장에서는 부수거래 감면금리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그때는 부수거래 감면금리를 다 없앴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은행들이 다시 이제 좀 활발하게 이제 뭐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부수거래를 다시 집단 대출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거래가 있는 은행이 있고 없는 은행이 있고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대출 신청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챙겨서 보셔야 되고 저희가 10월 말 입주면은 10월 중순쯤에는 우리 법무사나 입주자 카페에서 다 금리 비교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다 금리가 올라가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금리를 비교해서 보시고 나와 맞는 조건의 은행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시게 되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내가 입주일로부터 입주하는 날로부터 2주 전에는 대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도 받고 뭐 대출에 내가 적합한지 신용등급에 뭐 영향은 없는지 뭐 신용등급이 나쁘거나 좋거나 이제 대출이 이제 심사가 완료가 될 것이고 우리 대출 실행을 입주하는 날 기준에 맞춰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가 가장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건데 금리만큼이나 또 궁금해하시는 점이 중도상환 수수료예요.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는 1금융권 은행들은 대충 비슷합니다.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1.0%로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아니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1.2%가 나가요.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을 갚았을 때 수수료가 12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집단대출 이뤄지는 대출은 보통 중도상환 수수료가 1.0%입니다. 뭐 수협이나 일부 단위농협들 제외하고는 1금융권은 거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단대출은 일반 뭐 구매자금 대출보다 혜택을 좀 더 드려요. 어떤 혜택을 드리냐면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구간이 보통은 10% 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단대출에서는 30% 면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객님들이 대출을 4억을 받으셨다고 가정을 해보면 4억의 30%인 1억 2천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년 면제를 해드려요. 그래서 뭐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뭐 다 30%씩 면제를 해드리고 있고 기업은행만 조금 특이해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에서 2023년이 넘어갔을 때 남아있는 잔액의 30% 부분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은행마다의 대출 규정이나 마케팅 뭐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제가 뭐 다른 은행 뭐 대출 상담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은행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사전 점검을 저희가 7월 이제 마지막 주에 하죠. 23일, 4일, 5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시면 은행들마다 사전 점검 부스가 설치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하시는 은행 사전 점검 부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이 은행 상품은 이렇구나, 저 은행 상품은 이렇구나 좀 내용을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4억에 이제 30%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가 되니까 1억 2천을 갚게 되면 이 1억 2천이라는 돈을 대출 실행하는 날 그날 바로 갚게 되더라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이자는 되겠죠. 집행을 했으니까 수수료가 없는 부분인데 1억 2천에 대해서 수수료가 없고 그거보다 더 중도 상환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당 10만 원 1% 수수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년이 지나고 나면 1%에서 점점 줄어서 0.6%, 2년 지나면 0.3%, 3년이 지나면 0%인데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일수차감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뭐 6개월이 지나면 0.833%, 뭐 1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은 0.926%, 1개월이 지나면 0.972% 점점 떨어지는 이런 스케줄로 되어 있고 나중에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출 상담을 집단 대출을 이 동네 뭐 위례신도시는 거의 집행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제 17년도 4월에 이제 대통령 바뀌시면서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를 4번을 올렸었는데 18년도 말부터 기준금리를 5번을 내렸었어요. 이런 기준금리를 또 오르고 내리는 부분은 뭐 정권에 상관없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거니까 그때 가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라도 아니면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시점을 기다리셨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갈아타시면 되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단대출 금리를 뭐 3%, 4% 쓰시던 분들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금액 안에서 아니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되고 나서 작년 기준으로 2.5%대 다 대출을 갈아타셨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대출 금리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좀 한 1, 2년 비싸게 쓸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내가 영원히 뭐 40년 만기, 30년 만기, 35년 동안 이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3년 주기로 아니 2년에서 3년 주기로 금리를 많이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갈아타시면 된다. 대환대출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추세를 조금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금리 추세가 우리가 올해 초에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2.1%, 2% 초반대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6월 1일자로 봤을 때 금리가 한 3.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뭐 4%도 최근에 넘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 다행히도 조금 소폭 떨어져서 이제 금요일날 기준, 그저께 기준으로 3.68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기준금리 금융채 5년물 3.68에다가 은행에서 정하는 마진율을 더해서 고객님들 금리가 되실 건데
지금 저희가 뭐 양주 현장이나 아니면 뭐 DMC 아니면 덕은지구, 고양 덕은지구 이런 데 입주하는 아파트의 금리를 비추어 보면은 4% 언더인 은행도 있고 4% 오버인 은행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기준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는 6개월 변동금리 상품이나 아니면 5년 고정금리 상품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대출 실행하는 10월 말, 11월, 12월 달에 그때의 채권 시장 가격과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은행들의 마케팅 뭐 전략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오늘자 금리로 말씀드리는 게 고객님 금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전 점검 때 안내드린 금리가 고객님 금리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뉴스에서 뭐 5%, 7% 금리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금리들이 고객님들의 금리가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뭐 일반 뭐 전세자금이나 뭐 구매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수거래 아까 전에 감면 금리를 받기 전에 그런 금리들이 실제 뭐 그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긴 하니까 그런 금리를 뭐 뉴스에서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실제 고객님들 받아가시는 금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금리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서류 접수는 언제쯤 해야 하느냐? 서류 접수는 저희가 입주 본인이 대출을 받기 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하시면 돼요. 근데 빠르면 뭐 3주에서 4주 전에도 대출을 접수를 하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래야지 은행 직원들이 좀 여유 있게 좀 고객님 거 서류 검토를 하고 대출 실행일에 착오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건 좀 말이 좀 안 맞기도 한데 10월 말 입주가 확정이 되시면은 10월 중순쯤에 2주 전에 금리 확정이 납니다. 본점에서 은행들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 금리 가상금리를 몇을 갖고 오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 뭐 차원에서 뭐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아파트 입주 현장이 그렇습니다. 2주 전에 금리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때 승인이 나고 신청을 하셔도 대출 실행이 첫날 입주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입주 처음에는 2주 전에 금리 발표나면 뭐 주말 오픈들도 많이 할 거예요. 뭐 은행들에서 각 지점에서 받기도 하고 뭐 각자 뭐 서류 접수 장소를 카페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판단하셔가지고 대출 상담사들한테 연락하시면 예약 잡아가지고 대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진행이 되고 대출 이자 신청. 우리 대출 이자라는 거는 대출 고객님들 가상금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뭐 가상금리를 몇으로 해주세요. 뭐 몇에 받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사들은 다 이제 금리를 싸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금리랑 고객님들이 받게 되시는 금리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본점 마케팅 이제 부서에서 딱 정해주기 때문에 뭐 그 월마다 이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번 달에 가이드 금리가 몇이고 이번 달은 가상금리가 몇으로 나갑니다. 이런 거를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뭐 지점이나 뭐 은행 대출 상담사들이 금리를 고객님들을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그렇고 이제 공동명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공동명의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 등기 업무라면 등기 업무가 될 것이고 법무사 업무라면 법무사 업무가 될 것이지만 이제 입주민들이 대출 신청할 때 항상 궁금해 하시는 거를 이제 대출 신청 전에 공동명의를 해서 올 것이냐 아니면 대출 신청하고 나서 우리가 집을 이사 가고 나서 공동명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동명의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단독명의로 이제 취등록세 내고 진행을 잔금 치르고 나서 나중에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뭐 공동명의 증여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겠죠. 안 그래도 뭐 취등록세가 지금 보니까 거의 2천만 원 돈 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더 부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출 신청하시기 전에 공동명의 절차를 완료를 하셔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뭐 미래 같은 경우에 부기래 같은 하남시면 하남시청에 가서 증여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중도금은행이 우리은행이신데 우리은행에 가서 중도금 채무인수 동의서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럼 증여계약서랑 채무인수 동의서를 들고 중흥 S클래스 가시면은 거기서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하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 서류를 가지고서 증여계약서를 가지고 증여계약서와 계약서, 공급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대출 접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대출이 잔금 대출이라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중도금 대출을 따로 받고 잔금 대출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잔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내야 되는 대출, 그러니까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일으키는 담보 대출을 다 잔금 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도금 대출은 우리가 입주 기간, 보통 입주 기간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게 중도금 대출인데 이거는 HUG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기도 하지만 신용대출 성격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입주 키를 받으시려면은 중도금 대출 완납이 되셔야 되고 잔금 완납, 옵션 잔금 완납 이 모든 게 완납이 되셔야 내가 열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중도금 대출은 돼 있으니까 나는 잔금만 대출 받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 옵션 잔금 전체 금액에서 가지고 계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입주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미리 안내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정책들이 24개가 나오면서 뭐 주택이 있는 사람 대출 안 되고 담보대출 있는 사람 대출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등본 내 세대원이 담보대출 있는지 주택이 있는지 그런 거를 등본 내 세대원들이 개인정보 조회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원 동의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은행 같은 경우는 세대원 동의서를 무조건 성인 세대원은 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은행이 있을 것이고 어디 은행 같은 경우 저희 일단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자 발송을 본인 명의 핸드폰이면 성인 세대원은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성인 세대원들 다 뭐 방문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공동명의자가 이제 부모님이 남편분 아내분이 공동명의자라고 하면은 그 남편분 아내분은 무조건 대출 신청하실 때 같이 나오셔야 돼요. 뭐 나는 위임장 작성해서 남편만 나가면 안 돼요? 아니면 아내분만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그렇게는 진행이 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국내에 계시면은 공동명의자분들은 항상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지금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여기가 지금 미래 중흥 S클래스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세입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세입자를 나는 2년 전부터 받아야지 라고 계획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대출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또 대출도 받아서 나는 이걸로 딴 거를 산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은행에서는 1금융권 뭐 2금융권 상관없이 저희가 근저당권을 담보를 잡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담보를 잡으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등기가 90일 안에 나야 됩니다. 보존 등기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를 잡아야 돼서 저희가 입주 60일 안에 진행되는 이런 대출을 후치담보 대출이라고 해요. 후치담보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들은 은행 근저당 설정이 1순위를 주된 이제 약속으로 합니다. 약정을 합니다. 1순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입자를 전세나 월세를 받게 되시면은 암만 못 받아도 월세 세입자가 자기 전재산 5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분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후치담보 근저당권 설정을 은행이 하러 갔을 때 그런 세입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2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은행에서 실입주자 분들 위주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꼭 줘야 되는 상황이시면은 대출을 일단 진행을 하시고요.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받으시고 나서 3개월 이후에 그다음에 등기권리증을 받고 나서 그때 전세나 월세를 주시는 거는 세입자가 당연히 2순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월세입자 같은 경우는 2순위로 들어갈 것이고 전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마 대출금보다도 큰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을 갚아주세요. 또는 대출을 얼마를 남기고 난 보증금을 좀 줄이겠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부동산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이후에는 세입자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요 요지는 저희가 세입자를 받으면서 대출 진행은 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또 전입세대 열람원을 이제 많이 떼보게 돼요. 떼보게 됐는데 고객님들 대출 받으신 고객님 외에 다른 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대출 취소. 저희가 뭐 대출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도 있는 점을 미리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가능 여부. 다주택자 분들은 이게 뭐 생각이 많으세요. 왜냐면 내가 다른 주택에 살고 있다가 집을 뭐
와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 집이 지금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입자가 안 맞춰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우리 대출을 이 중흥 S클래스를 받으려면은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 약정을 걸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분 약정을 걸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는 대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후불이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후불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중도금 대출을 여태까지 건설사가 이자를 냈다고 하면은 중도금 대출 받은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고객님들이 내셔야 될 금액을 은행에서 대신 내줬기 때문에 그 이자를 건설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에 후불이자를 같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같이 여기 메모를 해뒀고요. 여기까지 이제 대출 뭐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대출 금리나 뭐 감정가 뭐 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추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몇 개만 제가 질문을 좀 선별을 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130 타입 대출 가능할까요? 이게 은행들마다 감정평가가 뭐 15억을 뭐 100일 타입 기준으로 해서 15억을 맞춰오는 은행이 있을 거고 130 타입 기준으로 해서 15억을 맞춰오는 은행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22개의 감정평가사가 이제 각 은행마다 랜덤하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은행이 감정가를 어떻게 가져올지는 그때 열어봐야 돼요. 뚜껑 열어봐야 되고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10월 말 입주기 때문에 10월 중순쯤에 입주자 카페 다 공지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은행마다 감정가가 또 상이하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은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은행마다 뭐 마케팅 정책에 따라서 아니면은 간평사가 어떤 간평 법인이 걸리는지에 따라서 간평 금액이 많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30 타입도 15억의 언더로 맞춰진다고 하면 당연히 대출은 진행되는데 그 이상으로 감정가가 맞춰지게 되면은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뭐 고지를 드리고요. 자, 공동명의인 경우 DTI 40% 적용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소득이 높은 1인의 40% 기준인지 아니면 각 명의자의 40% 합산 기능인지. 저희가 대출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대출은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소득 합산을 해서 전체 소득을 보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는데 소득 합산을 했을 때 부채도 합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신용대출이나 뭐 다른 대출들이 있으면은 소득 합산을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뭐 소득 합산을 해드리기도 하고 뭐 배제를 시켜드리기도 하고 이거는 전적으로 고객님들이 대출 상담을 한번 받으러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소득자료 가지고 오셔서 나는 대출이 최대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상담을 디테일하게 받아보셔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사전점검 행사 같은 걸 오시면은 뭐 사전점검 이제 집 보시고 내려오셔서 잠깐 은행 상담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략하게 받아보시고 가는 거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1억 잔금 대출을 받고 2달 후에 1억을 다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신용대출 중에서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 일부 대출들을 빼고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가 대출 받는 부분에 30% 최초 대출금의 30% 이상 되는 부분은 다 이제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받고 1억을 2달 있다 갚았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달 있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0.972%, 뭐 그다음에 3달 있으면 0.916%인데 그 중간에 0.94% 정도에 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1억이면 7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은 중도상환 면제가 되고 7천만 원에 대해 0.94%니까 거의 뭐 79, 63, 60 얼마가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책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단지의 경우 시가 9억 초과로 DSI 2단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이 부분이 DSI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뭐 적용하는 룰은 일단은 금융위에 이제 금융위에서 내려준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이 2020년
이기 때문에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뭐 DSR 규정을 봤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9억이 언더인 부분에 대해서 딱 뭐 옛날 DSR을 적용하고 뭐 그런데 이게 은행마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은행 같은 경우 정책을 좀 다르게 펼 수가 있고 유권 해석을 다르게 받게 되면은 어디 은행은 좀 더 DSR을 많이 봐줄 수가 있고 DSR을 적게 보는 은행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다 보수적으로 계산을 동관계를 계산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내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있는 거지 그 DSR을 너무 러프하게 높게 잡아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자금 계획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고지를 드리고요. 뭐 약 2주에서 3주 조기 상환 대출 수수료 특별 혜택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뭐 30% 안에 1년에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뭐 특별히 뭐 어디 아파트라고 해서 특별히 어느 고객님이라고 해드려서 저희 상품이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뭐 대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대출 뭐 상담 사전 점검 부스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입주 카페에도 저희가 공지를 하게 되면은 상담 일정을 예약을 받습니다. 문자로도 받을 것이고 전화 예약도 받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거여동 지점에서 아마 포스트로에서 대출 서류를 접수를 받고 상담을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거를 공지를 미리미리 사전 점검이나 아니면 입주 전에 저희가 다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궁금하신 거는 내용을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저는 하나은행 대출 상담사 김재석이고요. 저희가 이제 강희수 팀장님과 제가 같이 여기 담당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저희가 사전 점검 행사 주말에도 계속 대출 상담을 다니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대출 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근데 이제 사전 점검 행사 같은 경우에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가 뭐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전화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안에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바로바로 응대해드리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객님도 궁금하신 사항을 되도록이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일과 시간 이후라도 문자에 답변 드리고 전화 드려서 상담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출이나 내 조건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출 정책도 지금 계속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나중에 정확하게 진짜 파악을 하시려면 10월 달, 9월 말까지 가야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뭐 정책이 그때 가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왜냐면 지금 대출 규제에 맞는 상담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완벽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석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전점검 대행업체 체크하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사전점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점검 업체에서 진행하는 점검 방식은요. 저희 체크하자에서는 유관점검, 장비점검 두 가지 진행을 하고요. 그 기존에 이제 유관점검, 장비점검은 사전점검 기간에 이제 진행을 하고요. 사후점검은 그 사전점검이 지나고 나서 입주 지정 기간에 다시 한번 보수가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세대 방문해서 진행하는 게 사후점검인데 실질적으로 사전점검 때 큰 중대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굳이 사후점검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 장비점검, 유관점검 이 부분만 먼저 진행을 하셨다가 나중에 결정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사전점검 저희 설명의 점검 방식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방식은 사전점검이 무엇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점검 준비물 진행 순서, 그 다음 사전점검 진행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설명 다 끝나고 나서는 간단하게 Q&A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점검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적으로 2021년부터 사전점검이 법적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먼저 뭐 사전점검 방문 시기는
실질적으로 입주 지정 기간 한 달에서 2달 전쯤에서 시공사에서 입주민들한테 사전점검 초대장을 보내드려요. 그때부터 사전점검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보통 예전에는 기본 1000세대 이상이면 한 3일 정도 갔고 1000세대 이하면 이틀 정도 점검을 했는데 요즘은 뭐 400세대, 500세대도 다 2, 3일씩 다 점검 진행을 하니까 뭐 점검 시간에 맞춰서 다들 방문하셔서 점검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점검 그 방문 제도가 시작하고 나서 바뀐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사전점검 제도가 시행하기 전에는 시공사에서 그렇게 많은 보수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분이 바뀐 다음부터는 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시공사에서 하자 부분이 보수가 됐는지 부분을 지자체에 그 보고를 하고 나야 그래야 시공사에서 그 사용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주 지정 기간과 준공 기간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전점검 준비사항 먼저 진행 순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사에서 사전점검 날짜가 잡히면 입주민들한테 안내장을 발송을 하고요. 발송을 하고 나시면 그 입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시공사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날짜와 시간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날짜 부분은 기간에 일정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시간 부분은 시공사에서 몰림 방지를 위해서 시간을 30분 단위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시간 부분을 정확히 안 지키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오전 10시에 예약을 하셨는데 오후 2시에 간다고 시공사에서 따로 입주민이 들어오시는 부분을 제재하지는 않거든요. 다 입주민들이 오시는 몰림 방지를 위해서 예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만 맞추시고 시간은 임의적으로 예약을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행사장 방문하셔서 그 사전점검 접수처가 따로 있어요. 사전점검 당일 나오시면 접수처가 있는데 접수처에 도착을 하시면 시공사에서는 시공사 매니저님을 배정을 하세요. 그래서 시공사 매니저님 배정하시면 같이 시공사 매니저님과 세대 방문을 하실 수 있고요. 세대 방문하시고 나서는 체크리스트를 시공사에서 그 입주민들한테 주시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시공사 쪽에 체크리스트 그 하자 점검을 한 거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외부로 해서 어플로 해서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중흥도 어플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부분을 하자 체크하셔가지고 어플로 접수를 하시면 사전 점검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시공사에서 보수 작업을 거칩니다. 보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입주민들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보수가 잘 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이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사후 점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 때 나왔던 중대 하자 부분이 잘 보수가 돼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점검 시 입주민들이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인데요. 먼저 초대장을 시공사에서 이제 발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그 모바일에 입주민들이 등록되어 있는 모바일 바코드라든가 초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시공사에서도 그 입주민 출입을 허가하고요. 뭐 심한 데는 주민등록증이나 분양계약서까지 보자고 하는 데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뭐 주민등록증이나 분양계약서 갖고 계시면 같이 지참을 하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휴지나 물티슈도 이게 준비물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시면 세대 가시면은 그 오염이라든가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잔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하자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닦아 보시고 이게 지워지면 이게 하자가 아니니까 하자로 따로 접수를 하지 마시고 큰 오염이라든가 안 지워지는 오염들은 그런 부분들은 하자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큰 건 아니지만 이 돗자리 부분이 현장 가시면 상당히 먼지가 많아서 지저분해요. 보통 오시면은 뭐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한 뭐 이렇게 세대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현장 가면은 뭐 쓰레기들도 많고 먼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꼭 돗자리를 갖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가구류들은 높은 곳을 보기가 좀 어려워서 사다리나 의자 같은 거 준비해서 윗부분을 좀 하자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뭐 피트병이나 바가지 같은 거 들고 가셔서 뭐 욕실 같은데 물 이렇게 뿌려보시고 구배가 잘 되는지 확인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하니까 비닐봉투 같은 거를 담아서 거기 물을 한 9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좀 편하고요. 그다음에 수평계나 줄자, 마스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지해서 오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공사에서 보통 이제 하자 스티커를 고객님한테 나눠드리는데 많이 주지는 않아요. 하자를 많이 잡는 거를 시공사에서 썩 좋아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볼펜이나 포스트잇을 준비하셔서 추가적인 하자 부분들이 있으면 고객님이 개별적으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전점검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시공사 평균적으로 보면 입장은 10시 뭐 나중에 이제 방문이 끝나는 시간은 4시로 잡고 있는데 요즘은 좀 시간이 좀 당겨져서 최근에 프리지오 단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9시 반부터 입장하는 게 원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가시는 시간도 4시라고 뭐 규정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4시 반, 4시 반, 5시까지도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허용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오셨다가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점검하시기엔 좀 편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하자 기준 중에 시공사에서 인정 안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주방에 보시면 싱크대 상판의 이음부라든가 아니면 벽 도배 들뜬 부분은 시공사에서 잘 인정 안 하는 부분인데 도배 들뜬 같은 경우에는 그 봉투 발음 공법이라고 그래서 도배지가 가운데가 살짝 들뜨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지 봉투 가운데 뜨듯이 양 사이드만 도배 그 접착제를 붙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뜨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나중에 동절기 때 보일러를 가동을 하면은 도배지가 펴져요. 그래서 살짝 이게 뜨는 부분이 나중에 동절기 때 그 보일러 가동할 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자 부분은 뭐 잔하자가 있고 중대 하자가 있는데 중대 하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 기간도 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마무리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하고 입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전 점검 그 점검 형태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입주민들이 오셔서 유관 점검을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뭐 도배지라든가 창문, 바닥재, 흠집, 뭐 오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장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통 열화상 기계로 단열재라든가 습기, 곰팡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뭐 새집 증후군, 뭐 공기질 측정기로 뭐 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돈 수치가 높으면 그것도 뭐 중대 하자로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레이저 레벨기 같은 걸로 이제 수직 수평 뭐 등등 여러 가지 장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고요. 사전 점검 각실 이제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현관서부터 들어오셔서 현관 점검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순서서부터 그 실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관 보통 이제 우측에 보면은 거실이 복도 지나서 우측에 보시면 거실이 있어요. 거실 점검하시고 거실 뒤에 주방, 다용도실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실, 뭐 침실 1, 2, 3 구분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되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침실 1, 2, 3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걸 구분을 하는 이유가 침실 2의 하자를 침실 3에 적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민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이런 평면도에 침실 1, 2, 3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리스트를 기재를 하시고 나서 웹을 등록하시는 게 시공사도 그렇고 입주민들도 이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침실이 안방 보시면 발코니라든가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부부 욕실, 공용 욕실, 가족 욕실 이런 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욕실이라든가 발코니 부분을 늦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현관 점검하시기 전에 욕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빠지는 부분 그 구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신 다음에 욕실이라든가 다용도실 발코니에 물을 먼저 뿌리셔야 돼요. 그러시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물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제일 먼저 점검하시기 전에 욕실이나 발코니에 물을 뿌리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현관을 진행하시고 마지막으로 구배를 확인하시면 시간에 대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실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 보시면은 그 현관에 대한 잠금 장치, 그 다음에 도어락 같은 거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인터폰 뭐 초인종도 한번 눌러서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현관 도어 스토퍼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그 화면에 보시는 그 현관 문이 세게 열었을 때 그 벽면에 부딪히지 말라고 도어 스토퍼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면 왼쪽 사진에 이제 하부에 있는 게 검은 그 고무 패킹이 도어 스토퍼예요. 이 부분이 요즘 시공사에서 많이 해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설치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안 돼 있다 하시면 이 부분들은 그 임의적으로 그 시공사에서 매뉴얼이 아니라고 진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체로 좀 이 부분을 요청을 하시면 시공사에서도 진행해 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안 돼 있으면 뭐 단체로 한번 그 시공사에 건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도어락 사진을 제가 이제 참고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그 세대 방문하시고 나서 그 실질적으로 시공사 매니저님 같이 들어오셨는데 시공사 매니저님이 세대 비밀번호를 입주민들한테 따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점검하시고 나서 문을 닫고 나가면 다시 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어락에 건전지를 빼고 나서 잠깐 뭐 외출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잠깐 나갔다 오실 때 저걸 빼고 나오시면 그 비밀번호 안 누르고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하실 경우에는 뒤에 건전지를 빼시고 그렇게 이동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점검 끝나고 나가실 때 꼭 건전지를 끼고 그리고 다시 그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거실은 천장이나 벽에 이제 마감 상태, 이제 코킹이 잘 쌓여져 있는지 실리콘 같은 게 잘 쌓여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요즘 좀 이슈되는 부분이 창틀 흔들림 이런 부분들은 좀 하자들이 세대별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창문을 열고 외벽에 도장 상태나 균열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균열 같은 경우는 누수랑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주방인데 그 실 중에서는 주방이 하자가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워낙 이제 가구류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대리석의 흠집, 그 다음에 냉장고, 수납장 같은 공간들, 그 다음에 후드가 작동이 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상하부장의 문짝 상태가 양호한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싱크대 아래 그 하부장을 열면 온수기 분배기가 있는데 그 커버를 가리는 가림막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샘플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왼쪽이 가림막이 없는 사진, 오른쪽이 가림막이 있는 사진인데 이 부분도 시공사가 한 비율은 한 반반 해주는 시공사가 있고 안 해주는 시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에서 이제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뜨거운 물이 오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손이 될 수가 있어서 요즘 뭐 시공사에서 많이 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침실, 각 실에 있는 그 침실에 대한 뭐 도배라든가 아니면 마루 아니면은 뭐 문짝의 손잡이, 뭐 창문 개폐 여러 가지 부분, 뭐 붙박이장이 있으면 붙박이장도 뭐 흠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은 이제 파우더룸이랑 같이 이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파우더룸의 외관 상태와
보통 이제 드레스룸에 습기나 곰팡이가 많이 쓰니까 환기가 잘 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스 스티커라고 볼트를 받고 나면 이제 손 베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용도실이나 발코니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이 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구배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에 이제 타일이 들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 점검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사시고 나서 바닥이 들떠서 깨지면은 그거는 이제 입주민들의 이제 생활용 화자로 시공사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들뜸이나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고 보통 이제 발코니 같은데 빨래 건조대가 있는데 건조대가 리모컨을 주는 시공사가 있고 나중에 주는 시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받으시면 또 건조대 작동 유무도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참고로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좌측이 이제 그 다용도실 선반인데 이 선반 부분이 고정이 돼 있어서 위아래로 접히지가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위아래로 접히는 선반인데 이게 접혀야 좋은 이유가 요즘은 이제 트럼 세탁기를 쓰시고 그 위에다가 건조대를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선반이 그 접이식이 아니면 건조대가 걸려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예 저 선반을 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센스 있는 시공사들은 저렇게 접이식으로 오른쪽처럼 해주니까 저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기 놓으실 때 미리 저런 거 확인해 보시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뭐 부부 욕실, 공용 욕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욕실 같은 경우 깨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면기에 누수, 그 다음에 뭐 거울장 같은데 파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천장 점검구에 이제 뚜껑 열어보시고 위에서 물이 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극히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검구에서 뭐 누수가 된다는 부분은 아주 중대하자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자 사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위에 사진이 이제 도어 스토퍼 있는 거 없는 거 거기에 대한 사진이고 그다음에 현관 외부 보시면은 벽에 이제 균열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장 내부 안에 보시면 저렇게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관 내부에 보시면 신발장에 디딤판이라고 있어요. 디딤판은 흠집들이 좀 많이 있는데 흠집들도 다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거실을 보면은 아트월 공간에 타일이 이제 깨짐, 그 다음에 그 걸레바지라고 뭐 각 실에도 있는데 걸레바지 그 주위에 실리콘, 이제 코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코킹 작업이 안 돼 있으면 그 동선들이 다 벌레가 다니는 동선들이에요. 그래서 코킹이나 이런 실리콘 작업이 마무리가 잘 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거실 부분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틀 흔들림. 요거는 지금 요즘 시공사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창틀의 모든 이제 각 실의 이제 창틀이 문을 닫아 보실 때 이게 벽체 부분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나중에 뭐 도배지가 들뜨거나 그 공간에서 습기 곰팡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창호 외벽 보시면 외벽 균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수랑 연결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고 그 주방 부분 보시면 물론 이제 후드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들 많이 하시는데 연통 부분까지도 다 들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이게 후드로 이게 여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이 연통에서 다시 유입이 돼요, 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 각종 가구류 청소 상태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 상태가 양호하게 되어 있는지 뭐 담배꽁초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걸려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청소를 요청하시면 시공사에서 다 보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가구류들의
문짝의 이제 단차라든가 수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아래 사진 보시면 그 레인지하고 위에 후드랑 위치가 안 맞죠. 빈 공간이 많이 떠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잡을 때는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면을 보면서 하자를 잡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저 부분이 이상하다 하시면, 위치가 안 맞다 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시공사 쪽의 도면이나 뭐 아니면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사진하고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맞다면 시공사는 100%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각 실에 보시면은 벽에 그 이음 부분이 많이 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약하게 떠 있는 부분들은 시공사가 인정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미관상 하자들은 시공사에도 다 보수해 줄 의무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붙박이장이라든가 뭐 가구류들이 있으면 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입주 전에 다 보수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위에 사진은 커튼박스인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도배를 잘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히 보셔서 그 하자 접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체 기울어짐, 이제 레이저 레벨기로 사진 찍은 사진인데, 그 시공사마다 기준치는 있습니다. 뭐 1cm냐, 2cm냐, 1.5cm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있으면 시공사에 대한 그 매뉴얼이 몇 cm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기준치가 오버가 되면은 다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공사에서 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이가 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저게 이제 사전 점검 때 저렇게 그 곰팡이가 쓴 거예요. 습기나 곰팡이가 있는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반 지지대라든가 행거 지지대 같은 경우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다 일일이 흔들어 보셔서, 많이 흔들리면 다 하자로 신청하시면 다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틀 깨짐, 뭐 아니면 뭐 벽체에 생긴 균열,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뭐 균열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바깥 외부에서 전날이 아마 비 오는 날이었는데, 외부에서 이제 그 물이 스며들어서 누수로 연결되는 하자였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 균열도 중대 하자니까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뭐 걸레바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이 잘 빠지는지 그런 부분까지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욕실 같은 경우에도 저 상황 보시면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 타일이 수평이 기울기 조정이 안 돼 있어서 평평하니까, 그래서 저 자리에 그 저희가 물을 뿌려봤더니 물이 안 흐르고 지금 고여 있는 상태로 하자가 돼 있는 거고, 그 아래 사진 보시면 욕실이 저렇게 타일이 깨져 있는 그 문 뒤쪽 방향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런 부분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반 아니면은 뭐 거울장들, 이런 부분들이 고정이 안 돼서 저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기류들도 다 한 번씩 흔들어 봐서 제대로 접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갖고 나오는 하자인데, 그 좌측 위에 있는 사진이 그 단열재, 그러니까 이제 코너, 그 각실의 코너 벽에 저희 소위 얘기하는 저게 우풍이에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장비 열화상 기기로 체크를 한 거고, 아까 드레스룸의 그 습기 곰팡이 사진을 저희가 열화상 기기로 했을 때 저렇게 파란색 선이 있는 게 저게 습기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하자 발치해서 그 접수를 했었었고, 그 왼쪽 아래 부분이 그 공기질 측정기로 해서 그 세집 증후군이 나왔던 그 부분이 그 저희가 이제 하자 접수 신청을 한 부분이고, 오른쪽 사진은 라돈기예요. 그래서 라돈이 이제 WHO 기준 그 수치가 200인데 여기 세대가 358이 나왔어요. 그래서 라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시공사 쪽에서도 저 부분은 나중에 다시 측정을 해서 문제 있으면 뭐 이렇게 대리석이라든가 다 교체를 합니다. 근데 라돈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높으면 일단은 시공사도 첫 번째로 보수해 주는 게 환기예요. 환기를 많이 시켜줘서 환기해서 한 달 이후에 측정을 했는데 똑같이 높다. 그때는 이제 하자를 인정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수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라던 부분은 뭐 시공사에서도 뭐 환기를 더 시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입주민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공사도 보수에 대한 부분을 기준치를 잡고 진행을 하고요. 제가 요 사진이 뭐냐면 아까 그 단열재에 대해서 하자 나온 사진인데 뭐 요게 이제 단열재에 대한 샘플입니다. 그 정면이 단열재고 우측이 벽인데 옆에 노란 충진폼이 있죠. 저 부분이 덜 싸지거나 안 싸지면 저 자리에서 찬바람이 유입이 돼서 그 습기나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저 부분이 이제 하자가 돼 있으면 다시 도배지 드러내고 충진폼을 아주 많이 튀어나올 정도로 썬 다음에 다시 도배지를 덮는 그런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실질적으로 하자를 잡고 나서 시공사가 보수한 사례에 대한 사진이고요. 왼쪽 사진이 바닥 타일이 들떠서 저희가 이제 망치로 두들겨 보니까 들떠 있는 저 세 장을 시공사에서 다시 이제 타일에 접착 내용재를 채우고 접착을 다시 해서 양생을 하는 과정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후 점검 때 저렇게 보수가 됐다라는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스 스티커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종 가구류에 볼트를 받고 나서 저렇게 이제 보기가 흉하니까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근데 저희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 스티커는 CS 센터에서 색깔별로 20, 30장 계속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입주하시고 나서. 그러면 입주민들도 그 저 문짝이나 가구류 부분에 흠집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오염 부분이 생기면 저런 스티커로 해서 붙여서 입주민들도 이 부분을 대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분으로 피스 스티커 한 20, 30장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틀에 대한 이제 그 코킹, 실리콘 작업이 잘못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자를 잡았더니 오른쪽 보시면 칼로 다시 도려내서 다시 실리콘 작업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중대한 요 창틀 흔들림으로 저희가 하자를 잡았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도배지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구멍을 뚫어서 그 충진폼, 주사기처럼 생긴 거를 쭉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안에 내장재를 꽉 채운 다음에 다시 도배지를 덮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없애고 다시 충진폼으로 이 부분을 막아서 창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열화상으로 해서 그 단열재 이음부가 문제가 됐던 부분을 시공사에 보수를 했더니 이렇게 열화상 기계로 똑같은 자리였는데 자 보수를 해서 완벽히 마무리가 된 사진이고요. 요것도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짝을 그 주방에 있는 싱크대 문짝을 열면 옆에 문짝이랑 부딪혀서 딱딱 소음이 크게 나요. 그렇게 해서 하자를 잡았더니 시공사에서 요게 이제 고무가 눈물이라고 이제 시공사에서 쓰는 용어인데 고무 패킹을 붙여요. 그래서 이게 그 옆에 그 상부장 문짝이랑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거나 충돌이 안 되게끔 그렇게 보수를 해주는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어플에 등록하기 전에 시공사에서 이제 그 지류로 접수할 때 내용 부분을 직접 이제 일일이 적어서 접수하는 방식이었는데 위례중흥은 지금 제가 이제 모바일로 접수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샘플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공사의 그 평균 어플이에요. 아마 이제 단지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그 뭐 고객님의 이제 그 정보로 어플을 접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이 개인 이제 뭐 주민번호나 동호수 입력하셔서 요렇게 이제 하자 접수 어플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이제 내용을 적으시고 밑에 보시면 사진을 2개를 등록을 해야 돼요. 가까운 거리, 먼 거리 해서 시공사에서 그래야 그 세대 방문했을 때 그 위치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2개 찍으시고 그다음에 내용 부분 적으셔서 내용을 위에처럼 거실, 뭐 복도 바닥, 오염 흠집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입력 완료라고 돼 있고 오른쪽 보면 접수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공사의 이제 어플인데 자 가운데 보시면 오접수라고 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발코니에 이제 창호 손잡이 누락이라고 하자를 잡았는데
시공사에서 손잡이는 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매뉴얼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하면 시공사에서 오접수 아니면 그 보수 완료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플을 접수를 하시면 고객님이 이게 접수가 됐구나, 보수가 됐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점이긴 한데 단점은 이게 안 맞아요. 보수를 안 했는데도 그 보수 완료라고 뜨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그 인정을 안 하면 오접수로 뜨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맞지가 않고 일정적인 시간이 지나면 이 어플이 차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그 입주민들한테 그 자기의 치부들을 입주민들한테 다시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플이 차단이 돼서 고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진 찍어 두신 게 갖고 계시면 나중에 근거 자료로 고객님이 그 입주하시기 전부터 나오는 하자라고 증빙 자료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어플의 활용도는 그 솔직히 시공사가 좋은 거지 그 입주민들이 이게 나중에 활용하기 편하지는 않습니다. 예, 참고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각 그 하자별 그 보수 기간인데요. 이게 뭐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거기 때문에 뭐 미장이라든가 도배는 2년 아니면은 뭐 급수, 난방, 뭐 냉방, 뭐 설비 요거는 3년, 뭐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은 5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뭐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다고 뭐 접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하자 접수를 사전 점검 기간 때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CS 센터가 시공사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상주에 있어요. 그 단지에.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외주 업체를 주기 때문에 그 CS 센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입주 전까지 보수가 안 돼 있으면 그래도 6개월 안까지는 끝까지 보수를 받으셔서 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주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잔하자 부분은 실질적으로 입주하시면서도 계속 보수가 되긴 하는데 중대하자 부분은 입주하시고 가구 들어오면 보수 받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꼭 입주 전에 중대하자들이 완료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전 점검 뭐 설명 부분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뭐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받을 건데 뭐 채팅에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자 통해 사전 점검하는 경우 준비물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따로 갖고 오실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돗자리 있죠? 보통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앉아 계실 데가 없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돗자리는 꼭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잠깐 지금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에어컨이 지금 가동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안에가 많이 덥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어컨이 가동이 되면 좋긴 하지만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면 안에가 많이 덥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뭐 선풍기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스박스 들고 오셔서 차가운 음료수 마시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점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따로 뭐 시간이 뭐 많이 늦은 관계로 뭐 따로 뭐 말씀 없으시면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입주민들은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돼서 뭐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뭐 지인이 오셔도 이렇게 점검을 하셔도 좋고요. 꼭 하자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그 시공사에 하자 접수하셔서 뭐 아파트 하자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인원이요. 입장 인원은 지금 뭐 코로나 전에는 좀 타이트하게 시공사에서 뭐 4명, 5명 이렇게 정했었는데 요즘은 뭐 시공사에서 뭐 5명이다, 6명이다 정해놓긴 하지만 뭐 10명이 오셔도 상관이 없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단지는 3일 내내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입장 인원도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입주민들이 먼저 들어가시고 지인이 나중에 오신다고 하시면 나중에 뭐 지인분한테 뭐 그 세대 뭐 입구에 가셔서 지인분하고 같이 입장하셔도 뭐 시공사에서 터치를 안 하니까 요즘 좀 자유롭게 하니까 그런 부분 규제가 없어서 크게 뭐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장비 대여는 저희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점검팀이 있기 때문에 팀에 맞춰서 장비를 갖고 있어서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나중에 그 주관사에서도 아마 따로 뭐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아마 공지사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 때 하자 발견을 못하면 보수 안 해주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 지정 기간에 다시 오셔서 접수가 가능해요. 사전 점검 때 못 잡거나 아니면 사전 점검 때 잡았던 하자가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입주 지정 기간에 다시 접수해서 CS 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수 기간은 짧아요. 그래서 입주 지정 기간에 오셔서 하실 수, 잔하자는 보실 건 없고 중대 하자가 있으면 뭐 그거 한두 개 우선적으로 보수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아마 입주 날짜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으로 해서 사전점검 설명회는 마치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이제 목수와 칠쟁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수와 칠쟁이 김효선 사원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목수와 칠쟁이 홈스타일링 설명과 법무법인 설명, 사전점검 업체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해당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설명이 부족하셨거나 좀 놓치셨던 부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로 해주심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지금까지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온라인 입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위례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입주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목수와 칠쟁이에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입주 박람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중흥 S클래스 입주자분들께서 즐겁게 입주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